의사의 하얀 가운과 아들 내외의 굳은 표정이 제 흐릿한 시야 속에서 뒤섞이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차가운 가죽 소파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제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조차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인자한 얼굴의 의사는 제 손을 잡는 대신 서류 위로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최근에 물건을 어디 두셨는지 깜빡하시는 일이 잦으셨죠? 방금 하신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라고, 나는 엊그제 시장에서 사온 콩나물값까지 기억한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며느리 지연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의사 선생님, 저희가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불안해서요.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어찌나 진실한 걱정이 담겨 있던지 순간 저조차도 제 기억을 의심할 뻔했습니다. 의사는 제 어깨 너머 아들을 향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머님, 기억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환경을 좀 바꿔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부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기쁜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평온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아들 선우의 눈빛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끝내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선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 같은 것을 내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니라고,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제 이름 석자가 적힌 문패를 뒤로 한 채 낯선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30년을 살아온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넘던 횡단보도, 남편과 함께 장을 보던 시장 입구, 그 모든 것이 필름처럼 흘러가는데 제 인생이 통째로 과거가 되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 효심요양원. 이름과는 달리 이곳에선 자식의 마음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세월의 냄새,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뒤섞인 이곳이 제 남은 인생의 종착역이었습니다. 창살 없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네모난 하늘을 보며 30년간 국밥을 말고 깍두기를 담그며 거칠어졌던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자식들 유학비를 벌었고 이 손으로 아들 장가 미천을 마련했는데 그 손의 주인은 이제 텅 빈 껍데기만 남아 이곳에 버려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가 처음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좋은 옷을 차려입은 아이들은 이 누추한 공간과 어울리지 않았지요. 선우는 제 침대 옆에 잠시 앉았지만 눈은 계속해서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지낼 만하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여기가 좋을 리 있겠니? 나는 괜찮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어머니, 그 아파트도 이제 정리를 해야죠.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고 관리도 안 되잖아요. 비워두면 집만 낡는다고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파트, 남편 없이 홀로 이 악물고 지켜온 내 인생의 마지막 성이자 자존심,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된다.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된 내 마지막 남은. 하지만 제 목소리는 며느리의 차가운 한마디에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편히 쉬고 계세요. 아이들은 그렇게 30분도 채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마치 무언가 확인해야 할 의무를 마친 사람들처럼요. 그들이 떠난 뒤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평생을 바친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내 이름으로 된 집,
내 마지막 남은 숨구멍마저 빼앗아가야 속이 시원한 것이냐. 그날 이후 아이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양보호사의 입을 통해 아이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아파트에 부동산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이야기, 집을 내놓기 위해 청소 용역업체가 들어왔다는 이야기까지. 그들은 제 인생을 지우개로 지우듯 제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작은 침대에 누워 그 모든 것을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인생이 해체되는 소리를 저는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하루는 똑같은 모양으로 시작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저물었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울리는 기상 종소리, 병원 밥처럼 멀건 국과 생기 없는 반찬들, 약봉지를 든 간호사의 기계적인 움직임, 복도를 오가는 초점 잃은 눈동자들 속에서 저는 그 풍경의 일부가 되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뚝배기를 맨손으로 나르고 억센 배추를 절여가며 자식들을 키워냈던 제 손은 이제 식판 위에 수저 하나 드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제 기억이 흐릿해진 것이 아니라 기억할 만한 오늘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매일같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아들이 누구인지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내 아이들의 얼굴조차 잊어버리게 될까? 아니, 어쩌면 잊는 것이 차라리 더 행복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감정이 마모되어 가던 어느 날 오후 젊은 요양보호사가 제게 얇은 우편물 하나를 건넸습니다. 박영순 어르신 앞으로 온 거예요. 우편물. 제 이름 3글자가 적힌 하얀 봉투가 낯설었습니다. 나에게 편지를 보낼 사람이 있었던가. 자식들은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 무언가를 보내올 리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로고가 박힌 은행의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할 때 개설했던 아들 유학비 붙이느라 잔고가 바닥난 뒤로는 까맣게 잊고 지냈던 통장이었지요. 그런데 그 종이 위 흐릿한 글자들 사이로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입금 500만 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0만 원. 눈을 몇 번이고 비비고 다시 보아도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인가? 누가 왜 나에게 이런 돈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처음 든 생각은 잘못 들어온 돈이겠지 하는 체념이었고 그 다음은 혹시나 하는 마음의 선우가 하는 헛된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지요. 제 마지막 남은 집까지 팔아치운 아이들이 이런 돈을 보냈을 리 만무했습니다. 오히려 덜컥 겁이 났습니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 내 이름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기쁨이 아닌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 너머로 아주 희미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를 짓누르던 차가운 절망의 얼음벽에 아주 작은 금이 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세상이 나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깥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고 어쩌면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갈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게 거래 내역서를 곱게 접어 낡은 내복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텅 비어 있던 제 눈동자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불씨 하나가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요양원 안에서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똑같은 식판, 똑같은 천장, 똑같은 소독약 냄새.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내복 깊숙이 숨겨둔 얇은 종이 한 장이 저의 시간을 다르게 흐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우편물이 오는 시간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 돈이 꿈은 아니었을까? 그저 한 번의 실수였던 것은 아닐까?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제 손에는 다시 한번 하얀 은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끝이 지난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만약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그 희미한 불씨마저 꺼져버린다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종이 위에 찍힌 숫자는 선명했습니다. 입금 500만 원.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고 일회성의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저를 잊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서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든든함이었습니다. 이 돈은 더 이상 정체 모를 온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썩어가는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제 손에 쥐어진 아주 날카로운 칼자루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요양원의 풍경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력하게 천장만 보던 시간 대신 저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억했습니다.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 요양보호사들의 말투와 성격, 다른 노인들의 상태, 심지어 비상구의 위치까지. 저는 이곳에 유령이 되기를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감옥의 구조를 파악하는 죄수처럼 움직였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내게 치매라는 누명을 씌우고 내 평생을 빼앗아간 내 자식들에게 진실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치매가 아니다라고 외쳐봐야 그저 병이 깊어진 노인의 발작으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제 손에 쥔 유일한 무기인 돈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요. 저는 평소 저를 가장 살갑게 대해주던 수진이라고 불리는 젊은 요양보호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수진 선생,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네, 어르신. 말씀하세요. 밖에 나갈 일 있으면 신문이랑 공책 한 권만 사다 주게. 돈은 내가 넉넉히 챙겨주겠네. 제 말에 수진 선생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늘 아무런 요구도 없던 제가 처음으로 한 부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제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지 못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돈은 괜찮아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더더욱 이 아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손에는 빳빳한 신문과 작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내복 속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기어코 그녀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희미한 비상등 불빛에 의지해 노트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첫 번째 반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을 건네며 부탁한 이후 수진 선생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친절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조심스러운 연민과 무언의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신문을 가져다 줄 때마다 다른 노인들 몰래 작은 약과를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단순히 돈 때문에 제 부탁을 들어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지요. 그녀는 20살 남짓한 어린 나이에도 이곳 요양원의 다른 직원들과는 다른 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더 지켜보며 확신을 얻은 뒤 다시 한번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닌
제 노트의 한 페이지를 찢어 조용히 건넸습니다. 거기엔 제가 매일의 날씨와 식사 메뉴, 그리고 신문 기사를 읽고 느낀 단상까지 제정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또박또박 써내려간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 선생, 나 은행에 꼭 좀 확인할 게 있네. 선생의 전화기 좀 잠깐 빌릴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달린 문제야. 어르신, 이러시면 제가 곤란해요. 외부 연락은 규칙에 어긋나서 발각되면 저 여기서 일 못해요. 알아. 어려운 부탁인 거. 하지만 나를 믿어줄 사람이 자네밖에 없어. 나 치매 아니야.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하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수진 선생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결심한 듯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오후 자신의 휴식 시간을 쪼개 저를 요양원 뒤편의 작은 창고로 이끌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틈에서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빨리 하셔야 해요. 누가 오면 안 되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낡은 통장으로 매달 돈을 보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냐고요. 하지만 은행 직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실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저는 마지막 힘을 내어 물었습니다. 그럼 이름이라도, 제게 돈을 보낸 사람의 이름 석자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민준입니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그 이름을 곱씹으며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 진짜 위기는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불쑥 요양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날카로운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숨기신 거 있으셨네요? 잊어버리셨다던 그 통장에 돈이 꽤 들어왔던데요? 저희가 어머니 재산 관리인인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저희가 다 확인했어요. 어머니 치매라 기억 못하시는 모양인데 저희가 관리해 드려야겠어요. 당장 도장이랑 통장 어디 두셨는지 말씀하세요. 정신 온전치 못하신 분이 큰돈 갖고 계시면 위험해요. 아이들의 눈은 돈에 대한 탐욕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제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마저 끊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돕기로 한 수진 선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구원하는 동시에 제 자식들의 탐욕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폭풍처럼 다녀간 뒤 요양원의 시간은 다시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란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밤마다 저를 찾아왔고 당장이라도 제 통장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최민준이라는 이름 석자에 더욱더 매달렸습니다. 대체 누구일까? 내 인생 어디쯤에 스쳐 지나간 인연일까? 아무리 기억의 갈피를 넘겨봐도 떠오르는 얼굴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멀건 미역국에 밥을 말아 한 숟가락 뜨는 순간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국물에서 문득 30년 전의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가마솥에서 밤새도록 피어오르던 뽀얀 김 돼지뼈를 고아내던 구수한 냄새, 그리고 낙자지껄하던 시장 골목의 소음까지. 그래, 나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남편 일찍 여의고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국밥 그릇과 씨름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기억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제 국밥집 좌판 구석에는 늘 조용히 앉아있던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친척 집에 얹혀 살다 결국 그마저도 쫓겨나 온 시장을 헤매던 유난히 작고 깡마른 아이. 저는 그 허기진 눈을 외면할 수가 없어 매일 남은 국밥을 제 몫에 달아빠진 양은 밥그릇에 가득 퍼주곤 했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밥을 먹었고 다 먹은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고 가곤 했습니다. 그게 우리 사이의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아이가 제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내일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다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날따라 더 뜨거운 국밥을 그 양은 밥그릇에 넘치도록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제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제 이름은 최민준이에요. 이 국밥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순간 식판 위로 들고 있던 숟가락이 쨍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제 귀에는 오직 최민준이라는 이름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그 아이였구나. 30년이란 세월 속에 까맣게 잊고 있던 국밥 한 그릇으로 이어졌던 그 작은 인연이 지금의 나를 구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흐르지 않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 내가 베푼 작은 온기가 30년의 세월을 건너 나를 살리러 왔다는 경이로움,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잊고 살았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핏줄을 나눈 내 자식들은 내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이곳에 버렸는데 국밥 한 그릇을 나눈 아이는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그날 이후 제 마음속의 칼자루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의미를 증명해준 그 소중한 인연을, 내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최민준. 제 낡은 노트에 쓰인 그 이름 석자는 이제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지난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표이자 이 차가운 요양원을 버텨낼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품고 조용히 다음을 계획했습니다. 어떻게든 수진 선생의 도움을 받아 외부 병원에서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민준이라는 아이를 만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꼭 전해야 한다. 그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희미한 희망은 어느새 단단한 결심이 되어 저는 더 이상 버려진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채 하루를 넘기기도 전 제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들이닥친 것은 아들 내외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급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말로 할 때 통장이랑 도장 내놓으세요. 저희가 어머님 재산 안전하게 보호해드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보호라는 단어가 마치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기억으로 단단해진 마음을 붙잡고 처음으로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거라. 이건 내 돈이다. 너희하고는 한 푼도 상관없는 돈이야.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 선우의 얼굴이 순간 당황으로 물들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코웃음을 치며 서류 한 장을 제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여기 의사소견서 추가로 받아왔어요. 어머니는 지금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고요. 법적으로 저희가 어머님 재산관리인이에요. 그 순간 아들 선우가 제 침대 매트리스를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제 몇 안 되는 옷가지가 들어있는 작은 사물함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남은 공간이 짐승의 소굴처럼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우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어머니, 보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시고 흥분하시고 병이 더 깊어지신 것 같아요. 이러시면 저희가 강제로라도 어머님을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강제라는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노트를 발견한 지연이는 그 내용을 보더니 경멸하듯 웃었습니다. 어머, 일기까지 쓰셨네. 이런 걸 쓴다고 정신이 멀쩡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대망상의 증거죠. 그렇죠, 여보. 그들은 결국 제 침대 발치, 낡은 천가방 속에 깊숙이 넣어둔 제 낡은 지갑과 도장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그것을 붙잡으려 하자 선우가 제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그대로 차가운 병실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넘어진 채로 제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아들의 눈. 그 안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아주 작은 연민조차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탐욕과 귀찮은 짐을 빨리 치워버리고 싶다는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아, 나는 자식을 잃은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내 손으로 괴물을 키워냈구나.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가장 시린 배신감과 절망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통장과 도장을 들고 병실을 막 나가려던 순간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제 손을 뿌리치는 차가운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의 손에 들린 내 통장과 도장, 그리고 그것을 빼앗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는 아들 선우의 텅 빈 눈동자. 아, 내 인생은 희극도 비극도 아닌 그저 한심한 어릿광대의 노름이었구나.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벼락 같은 목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젊은 요양보호사 수진 선생이었습니다. 제 앞에 벌어진 광경을 본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야.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가족이요? 가족이 어머니를 이렇게 바닥에 내팽개치나요?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수진 선생이 휴대폰을 꺼내 들자 선우가 당황하며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그 실랑이가 벌어지던 바로 그 순간 병실 입구에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방 안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그곳에는 단정하지만 값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은 낯선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침착한 눈빛은 방 안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아들 내외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제게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는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병실 안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선우와 지연이는 경악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남자를 쳐다봤고 저 역시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깊고 서글픈 눈매. 그 얼굴 어디에선가 30년 전 시장 골목의 깡마른 아이의 모습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당신은 혹시 민준이? 네, 어머니. 접니다. 30년 전 그 국밥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야 아들 내외는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통장에 돈을 보낸 사람이? 네, 접니다. 당신들이 버린 이분이 길에서 굶어 죽어가던 저를 살리신 분입니다. 제가 매달 보내드린 돈이 바로 30년 전 그 국밥 한 그릇의 빚입니다. 진실의 무게 앞에 아들 내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하찮게 여기고 내쫓은 늙은 시어머니가 눈앞에 이 번듯한 남자의 어머니이자 은인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정은 정말 모르고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보호요? 남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치매라는 거짓 진단서로 어머니를 이곳에 가두고 전 재산을 빼앗은 것이 보호입니까? 방금 이분을 폭행하고 통장을 강탈한 것도 보호였습니까? 당신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방금 전까지 아들 내외가 제게 퍼부었던 폭언과 협박이 고스란히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표정으로 주저앉은 지연이와 사색이 된 선우. 저는 그들의 무너진 모습을 보며 민준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복 상의를 벗어 제 초라한 환자복 어깨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제 평생의 서름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의 무거운 철문을 열고 나왔을 때 늦가을의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맞는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자유의 향기로 느껴졌습니다. 옆에는 최민준 대표가, 아니, 민준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괜찮으시냐고 묻는 대신 말없이 자신의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침묵의 배려가 제게는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이야기는 며칠 뒤 민준이의 변호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 감금 및 폭행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치매라는 거짓 진단을 내렸던 의사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위태롭게 되었지요. 아들 선우는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했고 며느리 지연이는 그동안의 사치로 쌓인 카드 빚과 위자료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강남의 아파트마저 헐값에 처분하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선우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낯설고 비굴한 흐느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한다는 말을 끝내 꺼내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그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제 자신을 올가맬 동아줄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갈 길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그것이 제 피부치 자식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게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주었습니다. 궁궐 같은 집이 아닌 딱 저 혼자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30년의 세월이 내려앉은 낡고 달아빠진 양은 밥그릇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이 밥그릇에 담긴 국밥 한 그릇이 제가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어루만졌습니다. 여기저기 흠집 나고 찌그러진 그릇의 감촉이 마치 제 인생의 상처 같으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핏줄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 제 지난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 박영순으로 살아갑니다. 민준이의 도움을 받아 동네에 작은 무료급식소를 열었습니다. 거창한 식당이 아닌 저처럼 갈 곳 없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뚝배기를 나르고 깍두기를 담급니다. 제 옆에는 이제 어엿한 사회복지사가 된 수진 선생이 웃으며 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민준이가 찾아와 30년 전 그날처럼 제 양은 밥그릇에 담긴 국밥을 비우며 환하게 웃어줍니다. 비로소 저는 제 노후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의 이름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선우 엄마로 불리는 것이 제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의 대가는 너무도 아팠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제 이름 석자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께 감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온전히 당신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자식의 이름 뒤에 당신의 인생을 숨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부디 댓글로 철없던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그 꾸짖음 한마디가 저처럼 이름 없이 살아가는 또 다른 어머니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고 온전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